책 읽고 유튜버라고 존중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엄마의 잔소리가 왜 더 이상 먹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전 교육업 종사자이면서 현재도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공통적으로 발견한 패턴이 있어요. 잘 되는 애들의 공통점은 그 부모님들을 보면 얘가 앞으로 잘 되겠구나, 얘가 뒤로 갈수록 좀 힘들어지겠구나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기질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이런 것보다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의 어떤 이끄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보통 바라는 결과는 입시, 성적 이런 결과잖아, 그죠? 근데 입시와 성적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능력이 비슷한 아이들이 둘이 있다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스스로 꺼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허락하는 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 안의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들이 대부분 자식한테 뭐가 있어요? 자식한테 욕심이라는 게 있어. 그 욕심이 때로는 내가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그게 나에게 결핍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여기까지 오는데 나한테는 원동력이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민자로서 한국에 왔는데 배우지도 못했고 나이도 어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뭐 복수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거기까지 올라가게 했던 원동력은 사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상처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결핍과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좋은 자원으로 잘 쓰여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뭐 돈을 버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돈을 번 게 물론 인생의 모든 성장과 성공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외국에 이민자로 와서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성취를 만들어낸 건 잘했어. 그것까지 잘했는데 중요한 건 인생에서 우리가 이뤄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이 돈을 버는 그 결과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걱정하지 말라고. 왜? 그걸 걱정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 근데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냐. 자,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정말 영상을 보는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하세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내 직업을 바라본다면 마치 그건 우리가 직업이 내 주인이고 돈이 내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창의적으로 펼쳐보기보다는 단지 그게 나한테 돈을 주고 그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우리 아이 학원비를 커버하니까 돈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카드값과 이번 달 우리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가진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가치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서브하는 일에 너희들의 재능을 써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돈을 버는 그 진짜 뿌리의 속성을 타고 들어가서 보면 다른 사람을 서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걸 가치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포커스는 이기적으로 자기한테만 꽂혀 있는 거지. 내 돈 문제 해결하고 우리 가족의 어떤 그런 불편을 해결하고, 그래서 그런 작은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안에 가치 있는 것들을 찾고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먹고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일이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주변에 돈을 잘 벌고 겉으로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돼. 걔네가 성공한 건지 아니면 걔네가 돈만 많이 버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돈은 많이 버는데 자기 일을 지긋지긋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고객 앞에서는 되게 자기가 그 직업이 천직인 것처럼 굴다가 고객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 고객들을 굉장히 뭐 험담을 한다거나 고객들이 무식하고 교양이 없다고 자기가 고객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한다거나. 근데 그거 사실 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본인 책임이야. 본인이 고객이 교양이 없고 무식하고 경우가 없고 등등등 하면 잘못된 건 내가 고객을 가르쳐야지. 고객이 자기가 돈을 지불한다고 무례하게 굴면 가르쳐야지. 근데 그거 왜 못 가르쳐요? 그 사람을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고객이 나랑 거래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그로 인해서 금전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사실은 잃기 싫은 본인의 이기심 때문에 고객한테 그 올바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희 멘토님이 늘 말씀하세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다. 왜 용기를 못 내요? 고객이 그렇게 무례하고 고객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데 내가 손실을 입는 게 두렵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누구 문제예요? 본인 문제라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얻어야 할 본질의 가치가 뭔지 못 보고 마치 직업이나 돈이 내 주인인 것처럼 되게 일을 하지만 뭐라고 할까? 되게 비참한 상태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포지셔닝 한다. 그리고 그게 고객한테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고객한테도 다 그게 뽀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객한테 위상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객한테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녀를 잘 키우는 그런 방법이 뭐냐. 자녀를 잘 키우는 사실 딱 하나의 정해진 방법 같은 건 없어요. 근데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단 1번은 유전자가 커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제 자녀에게 물려졌을 때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도대체 얘는 누구 닮아 그런지 모르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안 닮았으면 내가 같이 그 아이를 만든 그 사람이라도 닮았을 거야. 부모를 안 닮고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는 애는 없다고요. 그래서 자녀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사실은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게 싫은데 얘한테 그게 보이니까 사실은 그걸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아이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하나. 그리고 그럼 우리가 유전자를 바꾸는 건 사실 어렵잖아. 이미 다 유전자는 복제가 끝났잖아. 그죠? 그럼 뭘 할 수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전자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 아이가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보니까 내 유전자는 그렇게 좋은 유전자는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바꿔볼 수 있는 게 내가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보여주면 돼. 예를 들어서 부모들의 잔소리가 안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잘 보이는데 그 부모들만 안 보이나 봐. 애들이 와서 제일 많이 넣는 민원이 1번 엄마 아빠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TV만 보면서 우리한테 공부하래요. 우리한테 책 읽으래요. 봐봐요. 자기는 하루 종일 TV만 쳐봐. 그러면서 애한테 하루 종일 TV가 틀어져 있는 그 너저분한 환경에서 애한테 너는 혼자 책을 읽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자기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봐.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들이 스마트폰 보고 자기의 뭔가 개인의 취향을 쫓는 그 휴식의 시간을 취하는 동안 애들한테는 니들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끝났어. 그죠? 그러면은 직장인으로 비유하면 얘네가 그냥 그 풀타임 잡이 끝난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실 애들 입장에서도 얘네들도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근데 걔네들을 어떻게 학원을 뺑이 돌려. 그리고 집에 오면 어떻게 엄마 아빠는 퇴근하고 왔으니까 쉬고 니들은 숙제하고 추가적인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자식이 쉬는 꼴 노는 꼴을 못 보는 부모들이 있어요. 방학 때면 왜 힘들어? 자식이 노는 꼬라지를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근데 애들 입장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거야. 애들이 학교를 마쳤다는 건 얘네들의 어린아이들의 체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풀타임 잡을 마친 거고, 근데 학원을 가라는 건 이거예요. 회사 끝났는데 너 투잡 뛰어.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어마어마한 학원의 숙제를 또 하라는 건 너 이제
반의 부업까지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이 부모들의 기대와 그 요구를 충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라는 건 애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를 잔소리로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다. 왜? 애들은 듣는 대로 자라지 않아요. 애들은 내가 보는 대로 자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잘 되는 집의 애들의 특징을 뭔가 보면 그냥 애들한테 맡겨요. 애들한테 맡기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대신 책임도 네가 지는 거야. 얘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책임을 인지시킨다. 그리고 실제로 걔가 선택한 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든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대신 수습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학원에 숙제를 안 했어. 뭐 근데 그거를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러면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네가 만든 문제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가서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너가 그걸 스스로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러면 부모가 정말 얘한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선택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줬을 때 당연히 그 안에서 실수 시행착오,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못마땅한 일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 실수와 시행착오와 그 걱정되는 일을 부모가 묵묵히 지켜볼 수 있을 때 그 미세한 실수와 시행착오들의 경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닫고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다. 봐봐요. 부모들의 잔소리가 안 먹힐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알던 그 옛날의 상식과 그 옛날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 애들한테 조언을 하겠다고? 애들한테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힌다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리더십에도 레벨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먹히는 리더십은 권위 리더십이야.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회사의 부장이 중심 같아. 근데 제가 부장이니까 그냥 회사 내에서는 제가 하는 말을 따라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퇴사를 했어. 그러면 내가 길에서 부장을 만났을 때 회사 다닐 때 내가 그 사람한테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할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제일 낮은 하수의 리더십이 권위 리더십이다. 엄마 아빠의 권위로 내리찍는 리더십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먹힌다. 근데 언제부터 안 먹혀요? 요즘 애들은 빨라요. 똑똑해지는 게 빠르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뭔가에 의문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게 빨라진다. 근데 그게 부모들이 원하는 거지 않아요? 어디 가서 너희의 생각에 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굽히지 말고 주장을 너희가 펼쳐라고 가르쳤잖아. 그치? 배운 대로 한 거야. 부모한테 배운 대로 너희들의 주장을 굽히지 말라고 펼치라고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주장을 펼쳐야 하는 대부분의 사건과 대부분의 대상이 우리 부모네. 어떻게? 배운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과 자꾸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건 또 누구의 책임이냐? 그건 또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가 시대와 맞지 않는 조언을 하거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잔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라 라고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부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는 뭔가 다음을 향해 도전하려는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삶의 의도, 이런 삶의 목적을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잔소리가 먹히는 건 초등학교 딱 저학년 때까지 권위 리더십, 가장 핫바디 리더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라리 애들이 초등 고학년, 중학교 뭐쯤 됐어?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관계라도 좋으면 돼. 아이들한테 내가 얘가 하는 게 조금 마음에 협족하진 않지만 그냥 좀 내가 듣는 거야. 내가 좀 기다리는 거야. 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 예전에 저희 학원에 제가 되게 오래 데리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얼핏 보면 걔가 그렇게 총명한 애인지 몰라. 조용하고 자꾸 그 주변 눈치를 살피는 약간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자꾸 내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걔를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공부에 대해서 되게 완벽주의가 있고 혼자 자기가 되게 완벽하게 익숙하게 숙지될 때까지 얘는 뭔가 그 자기가 준비가 안 되면 그거를 꺼내놓기가 되게 어려운 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완벽주의가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성격은 조용하고. 그래서 걔를 조용히 관찰하다가 걔한테 맞는 맞춤형
공부법과 동기부여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같이 저희 학원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친구인데 8년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작년에 초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울대 합격했다고. 근데 걔가 학원에 다니는 그 8년의 시간 동안 늘 뭐 굉장히 우수한 모습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그때가 중학교 때인데 이제 뭔가 걔도 나름대로 사춘기를 겪었겠죠. 그리고 학교가 시험을 안 봤어.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학원에 와서는 맨날 자는 거야. 한 번은 걔가 너무 잠이 깊이 들어서 의자에서 떨어질 위기 직전인데 나도 진짜 고민했어. 쟤 떨어지면 다치는데 가서 막아줘야 되나? 근데 걔가 되게 자존심이 강한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걔한테 내가 너 조는 거를 봤다는 거를 내가 그 내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얘한테 되게 그게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그때 잡아주리라는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내비뒀어요. 그리고 그때 그 어머니하고 어떤 소통을 했냐면, 쟤도 저러고 싶어 저런 건 아니다.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렇게 살았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인생에서 저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건 굉장히 짧은 시기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랑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냥 우리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지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게 학원에 왔으니까 맨날 미친 듯이 공부에 막 쩔어 살아라 이런 걸 원했으면 그 아이가 우리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못 줬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학원에 와서 학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걔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걔가 원하는 그 뭔가 그 다음에 목표가 있고, 여기에서 하는 것을 최소한의 것 이상의 수준으로 걔가 해낸다면 걔가 걔 삶에서 더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걔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탐구하고 찾고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가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가 잔소리로 아이들을 뭐 잘 키우고 잔소리로 아이들을 바꿀 수는 없다. 정말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면 그냥 보여주면 된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인지 먼저 당신이 그 좋은 삶을 탐구하고 찾고 그걸 살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봤을 때 걔네도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 그죠? 딱 봤는데 우리 부모의 삶을 내가 봤더니 저렇게 사는 게 되게 좋은 삶인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굳이 내가 내 입으로 잔소리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삶을 스스로 따르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하수의 육아법이 잔소리로, 입으로 자녀를 키우려는 건데 it doesn't work. 안 먹힌다,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면 분노하지 말고 기뻐해라. 왜? 얘가 드디어 나에게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구나. 한번 생각해봐요. 애가 다 커서 30이 넘어서 40이 돼가는데 계속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생각해봐. 그거야말로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부모가 걔를 독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얘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그 아슬아슬한 시기를 부모가 좀 인내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개입해서 참견하고 계속 개입해서 걔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걔가 독립을 못 한다. 그래서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어도 여전히 부모에게 뭔가 내가 정서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의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아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내 새끼가 너무 소중해서, 내 새끼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근데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 자녀를 또 잘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정말 많은 아이들의 성공 케이스, 성공이라는 게 꼭 대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성공이 어디 좋은 대학을 가는 거 하나가 인생의 끝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정말 좋은 삶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가장 잘 되어졌다라고 보는 아이들의 그냥 이게 어떤 20년의 나의 경험에서 우러난 결과값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만약에 정말 내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삶을 살도록 잘 이끌어주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To change, you gotta change.